윤석열이가 발끈했어요. 네. 그 앞으로 폭로를 하려면 공작을 하려면 메이저에다가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불편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 강수 언론 뉴스버스 보도에 굉장히 불편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반응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진동 선배하고 뉴스버스 발행인. 네. 그러니까 저하고 그리고 윤진희 기자 하고 셋이서 사무실에 앉아갖고 네. 그 TV를 같이 봤어요. 라이브로 중계했었죠, 네. 그거. 딱 그 TV가 있고 지금 PD님 계신 자리, 네. 그 자리 딱 옆에 이준동 선배가 앉아서 보시다가 네. 진짜 웃으시는 거예요. 네. 한방맹인 거지. 그렇죠. 네. 참 뭐 그런 반응이었고 저희 보면서 그냥 좀 할 말이 없나 보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해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요. 결국엔 그건 사실이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인 뭐 감찰이라든지 징계가 있었어야 했는데 사실 추미애 장관이 그 징계위원회에 그걸 회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징계를 하려고 한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사건인가요? 제가 시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렇죠. 징계가 진행된 이후에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고,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도 그걸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근데 추미애 장관 이후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들어올 때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정부 차원의 어떤 압박이나 징계 이런 것들은 제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징계가 먼저 그렇죠. 보도 시점이 2021년? 그러면은 추미애 1년 장관이 정도. 그만둔 게 2020년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추 장관하고 상관이 없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 박범계 장관이 이걸 인지했으면은 당연히 이걸 어떻게든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했던 내용이 채널A 수사 감찰 방해, 그쵸. 그다음에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널A 수사 감찰 방해하고 뭐 하는데 그때 당시 대체 이거를 왜 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항상 있었다는 게 그때 당시 법무부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고발사주 사건 보도가 나오면서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했구나. 그러니까 그럼 이미 수집하고 그 추 장관은 딱 그 이 상황을 간파했던 건가요? 그렇죠. 당시에 뭐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체 이걸 왜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고발사주 사건 때문에 한 거구나. 그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그 검언 유착 사건은 그 시기에 바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 2020년 총선 직전 3월 31일에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맞아요. 그 직후에 이제 고발 사주가 있었는데 그 고발 사주가 드러난 거는 그 이듬해 2021년 9월에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고. 1년 6개월 정도 시차가 근데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2월에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징계위원회 회부했다가 결국에는 뭐 아주 그냥 솜방망이 징계가 나왔고 본인은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 네. 과정이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사실 장관을 할 필요가 없는 그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검찰한테 그렇게 수사를 당하고 법무부장에 내려온 이후에 추미애 장관을 거기 앉힌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문재인 당대표까지 한 양반인데 총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급이 안 맞죠. 급이 안 맞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던 건 검찰 개혁을 계속하라는 의지로 모두가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대결 국면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좀 어떤 리스크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느낀 거지. 부담을.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그때 이제 던졌던 게 뭐냐면 나랑 검찰총장 둘 다 그만두게 하자. 내가 그럼 검찰총장 그만두면 나도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뒤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사실 추미애 장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당신 혼자 그만두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이 그 기자 간담회였을 텐데 대한민국 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검찰총장.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사실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징계를 받고 그런 이제 여러 국면들이 있었지만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를 했었다면 저는 지금이랑 좀 다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서를 보면 네. 고발 사주 사건을 우리가 이게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검에서는 이미 한동훈 검사장의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한동훈의 혐의가 없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온 상태였어요. 오. 그리고 처가 음. 그 뭐 아니면 이제 김건희 그 부인 김건희 여사 그 당시에는 김건희 씨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방어 논리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대검찰청의 그 고위 간부들이 야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왜 검찰이 해요? 그렇죠. 글쎄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검찰권을 사유화했다. 아, 그래요. 그 표현이 이제 사실 이거에 딱 걸맞는 표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실 그뿐 아니라 최은순 건에 대해서도 많이 봐줬고 심지어는 대응 문건까지 만들었으니 그 쉴드를 쳐주려고 그렇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검찰청의 별명이 법무법인 처갓집 뭐 이런 별명도 네. 있었어요. 예. 자, 결국 윤석열은 집권을 했고 손준성을 승진시켰습니다. 송무부장? 그때 처음에는 이게 승진을 원래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네. 근데 그 기수에서 손준성 검사가 가장 엘리트예요, 사실. 그래서 원래 승진이 제일 빨라야 되는 사람인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승진을 못 시키는 게 그거 안 되지. 정상이거든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한 방에 승진을 시키지 못하고 옛날에 검사장 자리, 음. 그래서 다음 승진을 보장해준 거의 사실상 보장되는 자리. 네. 그래서 대검의 송무부장으로 보낸 거죠. 네. 네, 서울고검.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되는 거죠. 검사장으로 나중에 또 승진을 시킨 거고. 근데 그때 당시 기사를 보면 그때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내가 그때 서울신문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를 배려를 해서 이렇게 인사를 내준 거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막 있어요. 그래서 아 얘는 대체 기사를 어떻게 쓴 거지 이거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아니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걸 보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 배려를 배려로 미화를 해. 배려라고. 어이가 없어 진짜. 그렇죠. 그리고 진짜 황당한 건 이제 이 사건들이 뉴스버스의 그 압수수색 때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 손준성 검사장이 이제 그 대검으로 와요. 대검으로 왔는데 이제 저희가 압수수색을 받잖아요. 그 뉴스버스가 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요거 이제 보도했던 걸로 압수수색을 받는데 그때 그 압수수색한 내용을 전부 다 중앙경 서버에 저장을 했어요. 네. 그럼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 대검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검에서는 사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요 부분만 자료를 가져간 게 아니라 이진동 대표와 그리고 전혁수 기자의 이 고발 사주 관련한 취재 내용들 그런 네. 톡까지도 싹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문제 삼았던 건 아니 대검에서 이 피고인을 위해서 이 자료를 다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저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참고인 조사 2번 받았거든요. 아, 예. 네, 2번. 저는 뭐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 조사 2번 받았는데 그 층에 딱 올라가서 쭉 걸어가는데 이 고발 사주 사건 연루된 이제 대검 수사정보청처까지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 창원지검에 있었던 이몽석 검사. 네. 네,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을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수사받는 부서에 예. 그 소속이었어요. 뭐야 이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 수사를 관여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몽석 검사실이 있는 거예요. 네. 걸어가는데 어. 그래가지고 아 참 이 사람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어쨌든 간에 판결문을 검색을 한 것도 맞고 네. 그다음에 고발사주 고발장에서 사실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가장 근접하게 의심받았던 그 손준성이가 직접 썼겠어 그거. 네. 전달을 했겠지. 이분이라고 손준성은. 제가 단정은 못하는데 제일 의심받았던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그거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준성 씨가 이제 지금 메인이 돼가지고 공수처에 조사를 받았고 그 밑에 이몽석 검사 등은 다 조사 받았죠.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기소가 안 됐죠. 기소가 안 됐죠. 네. 예,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가 안 되고 오로지 손준성 혼자 이렇게 그때 됐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검색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손준성이
이제 이게 고발사주 고발장을 쓰이는데 알았을 확률이 100%가 아니다. 아니 근데 왜 네. 검사들이 고발장을 써요? 그러니까요. 뭐 지일도 아닌데. 뭐 일단 검색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 일치를 하니까. 아니 근데 그 1심 판사가 예. 아니 왜 그 사람들은 저기 기소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1심 판단은 그렇게 나왔죠. 예. 다 같이 쓴 거라고. 예, 다 같이 썼으면서 왜 그 사람들은 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공수처 그래서 아유 정말 참 뭐 혼나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야, 근데 이 공수처는 사실 지금 본인들의 존재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네. 애초에 만들어진 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지만 네.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공수처의 사실은 메인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너무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한 장면이 있었는데 음. 그 국회에 출석한 이제 공수처 관계자들이 공수처가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손을 드는 거 거수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존속해야 되는 거를 손을 들어서 거수를 하고 존속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손 들라고 하면 손 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수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였고 왜 우리 공수처의 이제 존속 여부를 국회에서 예. 지금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런 수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하려느냐? 그렇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네. 너무 저는 비굴한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손을 들지 말고 존재의 의미를 수사로서 입증을 했다면 그런 질문이나 나왔겠어요? 아니, 나오지 않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손준성을 승진시켰어요 윤석열이가. 근데 그 책 중에 보니까 아주 그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 마녀 스파이는 누구?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조성은 씨는 뭐 거의 뭐 국정원 요원이다. 아, 그래서 뭐 그것도 마녀다, 네, 스파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여성한테 가해지는 약간 그렇지. 폭력적인 예. 네, 이런 모습이고 사실 뭐 그런 거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아이고 그 혼자서 그 비난과 그렇죠. 거의 저주 어린 그런 악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겠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았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조성원 씨를 어쨌든 취재를 하면서 잘 이제 뭐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네. 잘 아는데 전혀 이제 그런 쪽으로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시기 저도 책 보면서 그 시기가 기억이 났는데 음. 그때 조성은 씨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매도를 했었냐면 음. 정말로 여성이기 때문에 공격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자, 정치권에서 들었던 가장 이제 모욕적인 얘기가 야, 조성은이 저렇게 어린데 그 박지원 의원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 이거는 조성은 씨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지. 그리고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조성은 씨가 남자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요. 싶은 얘기도 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깔아뭉개는 기사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조성은 씨가 한 이제 아마 조선일보의 기자 누구였을 텐데 그분에게도 그분이 이제 쓰는 기사들도 굉장히 이 사람의 인격을 이제 모독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네. 이거는 제보자를 망가뜨리다 못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지금에서 돌아보면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맞아. 그런 야비한 짓들이 많아요. 특히 그 공격할 대상이 여성이면은 그 정말 야릇한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뭐 전혀 사실과 무관한데 이런 짓거리들이 뭐 사실 여기뿐이겠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사람들이 그 심판대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근데 그 의심은 되시는 거죠? 의심은 아주 강하게 하고 있죠. 네. 저는 약간 심정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도적으로는 확신한다. 네. 그 지금 뭐 공수처가 거기까지 손을 대지조차 못하고 손준성에서 적당히 손절을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도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음. 그쪽으로도 수사가 꽤 진척이 됐던 걸로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끝이 모자란 것던 걸로. 그렇지. 네. 접근하기 어렵지. 뭐 어떻게 윤석열 집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또 대통령이 됐는데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윤석열이 뭐 탄핵을 당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 권좌에서 내려온다면은 급물살 탈 수 있겠네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여기 어떻게 개입이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이 개입된 어떻게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의심의 영역에서. 의심의 영역에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보도가 됐었던 거는 손준성, 권순정, 한동훈의 단톡방에서 뭐 사진 파일이 뭐 60장이 넘어가고 뭐 몇백 건씩 이제 뭐 대화를 나눴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주로 많이 보도가 된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의심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 손준성 검사는 사실상 한동훈의 이제 부사수 같은 존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손준성 항상 한동훈 검사가 간 자리에 신자영 검사가 따라가고 신자영 검사가 거친 자리를 손준성 검사가 따라가는 소위 말하는 정책기획통. 거의 루틴. 예, 루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책기획통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가는 코스에 네. 같이 밟았기 때문에 네. 관계가 적지 않았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서 어쨌든 이것도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는 결국, 맞는 것 같아요. 고발 사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뭐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것도 보면 네. 약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랑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이게 이제 좀 위아래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네, 윤석열이가 혹시 뭐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좀 요거는 뭐 그냥 재미있는 생각이고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검사가 자기 상관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을 피해자로 하는 그 고소장 내지는 고발장을 쓰는데 이거를 당사자들의 어떤 아니,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안 한다? 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상황이에요. 되지 이거는. 근데 제가 만약 검사 입장이면 손준성 검사 입장이었으면 쓰라고 시켰으면은 그냥 사표 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상관이기도 하지만 상관의 부인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 쓴다. 네. 그거는 당사자 익스큐즈가 없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참 탐사 저널리즘의 길이 굉장히 어렵고 고됩니다. 뭐 하나 기사 쓸 거리가 있다고 바로 그걸 공개한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줄기차게 이 작은 사실의 오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탐사 기자의 본령이라고 봅니다. 저 사실 장시호 녹취록 우리 전혁수 기자님이 또 파고들고 계신데 뭐 아직까지도 사실은 계속 규명 중이신 거죠? 그 최근에는 약간 좀 손을 좀 다른 거 하느라고 살짝 이제 많이 못 보고 있긴 한데 아 근데 적어도 저는 네. 이 녹취록이 입수돼 가지고 6개월 넘게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이거 보통 어떤 그 성실한 기자의 그 어떤 마음가짐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녹음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네. 사실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그리고 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명예훼손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네. 막 쓰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면은 상대방한테 충분히 반론 기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나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라고 네.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심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그 납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마구잡이로 틀고 그러면은 사고 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했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아주 뭐 사납게 씹는 어떤 보수 인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니 어떻게 장시호 정유라 말을 믿고 보도할 수 있느냐 큰일 날 짓이다 그건 진짜 이쪽에서도 다 그냥 내놓은 인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녹음 중에서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좀 검증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도 이제 그 김영철 검사 본인 네. 한테도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근데 그 반론권 보장이라는 건요 네. 그 질문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반론 인터뷰는 기자의 스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네. 그냥 우리가 반론 인터뷰 했다.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건 가짜들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건의 진실에 입각해서 그 반론을 들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론도 사실은 약간 좀 기술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반론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새로운 사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럴 능력이 안 되면은 탐사 저널리즘을 하기는 조금 다 미달이지 않나. 저는 이제 네. 전혁수 선배랑 벌써 알고 지낸 지 한 6년 넘었는데 그 어쨌든 이제 저연차 기자 때부터 이 영향은 항상 좋은 선배들한테 많이 받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선배들의 그 어떤 가르침 혹은 이제 영향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가장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건 반론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사가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취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론은 정말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장 과정에서 내가 취재한 게 맞는지 틀렸는지 이거를 이제 검증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네. 우리가 이 사람의 말만 가지고 보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 사람의 말이 없으면 보도를 못할 정도라면 그건 취재가 안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녹음 파일을 구했다, 내가 문서를 구했다라고 하면 그냥 틀고 자기가 꺼내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아유, 있는데 큰일 나죠. 그런 기자들 은근히 있거든요. 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정확한 사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게 되고 설사 이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오보도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지나가야 되고 또 바로 잡고. 네, 예. 그게 이제 탐사 저널리즘이라는 거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널리스트들의 기본적인 숙명입니다. 탐사까지 네. 갈 것도 없이.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건 너무 당연한 그러면은 얘기입니다. 요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와 불륜 관계입니까? 그건 저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확신 못한다. 네. 그러니까 확신 못한다는 거는 그 불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녹음 파일만 들었을 때는 연인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김영철 검사나 그리고 장시호 씨하고 제가 통화를 한 2시간 정도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초창기에 해서 저한테 거짓말하다가 많이 걸리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너 녹음 파일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하면 이제 막 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랬어요라고 하면 너 이런 녹음 파일도 있어. 그러면은 아 그때는 막 또 울고 막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고 신뢰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뭐, 김영철 연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도 아예 연락한 적 없다고 저한테 얘기했다가 너 문자했던데? 이제 이게 문자가 되게 스모킹 건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녹음보다는 문자가 중요했어요. 네. 어쨌든 직접 문자니까 했더니 아까는 사적인 거라고 해서 그랬고 사실 뭐 연락한 건 맞습니다. 이제 뭐 예, 이러면서 약간 좀 법률적인 조언도 해준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오빠 동생 했던 거 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취재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녹음 파일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검증할 수 있느냐. 사실 검증 중에 거의 녹음 파일에 좀 검증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제 이 사건의 그 장시호 김영철 녹취록 사건의 핵심은 사실 그 두 사람이 불륜이었냐 불륜이 아니었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건 규명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그 검찰의 핵심 라인에 있던 검사가 그 핵심 증인과 이런 사적인 대화를 하고 그리고 회유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본질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기사를 이제 쓰고 취재를 해야 됐던 건데 저희가 처음 썼던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말고 이제 불륜이나 뭐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이 곁다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게 이제 먼저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전혁수 기자님의 결론은 이거는 보도할 사안인지 궁극적으로 좀 회의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저희는 것이죠. 보도는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네, 이게 고민이었고 그 사건 제보자분이 사실은 제가 다른 사건 하다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거든요. 네네. 윤석열 NFT 사기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 사기 피해자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시호 씨도 또 거기랑 또 관계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고 그럼 녹음 파일이라는 거 있으면 좀 줘봐라. 그리고 장시호랑 나는 카톡 문자 같은 거 있으면 달라. 네. 그래서 그거를 입수를 해서 시작을 했던 보도 취재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검사가 피해자랑 오빠 동생 하는 거는 부적절하죠. 네, 그렇죠. 그런 점까지는 이제 규명해 내셨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저널리즘 원칙에 기초해서 정말 자기도 그걸 딱 그냥 단번에 녹취록 입수했다면서 단독 따라가지고 보도하면 좋죠. 근데 그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매우 부실하다 판단되면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자의 길이에요. 예, 사실을
이 독자나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따지는 사람의 어떤 그런 숙명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참 우리 전혁수 기자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혁수 기자님이 고발사주 사건을 조성은 씨와 함께 쓴 책입니다. 정치검사. 지금 많이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송 중에 예스24에서 구매를. 네. 이거는 사서 봐야지. 네. 뭐 가져와서 사인해 가지고 받으면 그냥 꽂아 놓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다 읽어보도록 할 것이고, 사실 좀 뼈아픈 부분이 만약에 고발사주 사건, 앞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이것에서 문재인 정권이 인지를 했다면 그 즉시 징계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책임을 물었어야 됐는데, 당시 또 윤석열이가 뭐 대선에 나온다고 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게 대통령 되게 아무래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또 선거가 너무 가까우면은 네.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도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근데 한번 여기서 잠깐 말 멈춰서 죄송한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현직 대통령이고 윤석열 비슷한 짓을 한 사람이 저 야당의 대권 주자로 나왔다. 윤석열 어떻게 할까요? 부담을 느낄까요? 전혀 안 느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검언유착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서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검찰 고위 간부가 했던 얘기가 사실 이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보고만 올리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들을 언론에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그 라인이. 실제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다들 의심을 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검찰 간부들이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매일매일이 살아있는 검언유착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흘려준 게 오보인 거예요. 오보가 났는데 오보야 또. 네. 게다가 그래서 오보야. 이제 막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총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오보 대응하지 말라고 시킨 것도 있어요. 아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 고통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고요. 자, 아프게 복귀합시다. 우리 정치 검사의 지난 시대. 조성은, 전혁수 저 정치 검사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고, 정말 지난 세월을 아프게 복귀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세상이 열리지 않도록 지혜와 의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혁수 기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또 여러분 사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님도 수고하셨고. 네, 감사합니다.